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모든 정치권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뉴스가 워낙 커서 제3지대 움직임은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거 아닌가, 좀 이런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어제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하면서 제3지대의 빅텐트 성사에 속도가 붙을지 다시 주목됩니다. 예측 불허한 정치권의 이슈, 오늘은 설주환 미래대연합 대변인,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해서 용산과 다른 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권이 대혼란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 파문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갈등이 봉합이 됐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봉합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응급처치 수준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서로 이물감이 없었던,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 왔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약간의 이물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봉합은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반응이 추가로 있을지, 이게 곪게 될 상처가 곪아서 터지게 될지, 아니면 외부의 충격에 또 금방 또 벌어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미봉책에 가까우니까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부에서 가장 차기 권력으로서 가장 주목도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한동훈 현재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 시절에도 차기 권력으로서 상당히 뭐 각광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던 차에 어쩌면 우리가 좀 뭐 총선 이후에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내용인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온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은 우세승으로 끝난, 약간은 뭐 그냥 덮여진 상태라서 뭐 앞으로 2 차전, 3 차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 좀 빨리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그리고 봉합하는 모습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또 구도로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이 갈등이 잠깐 미봉책에 그친 것이라면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하건 이게 언젠가 다시 터지든 간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싸움, 이 갈등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유사한 점은 이제 대권과 당권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고정되어 있는 인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이제 바뀐 부분은 이제 이준석과 한동훈이 비슷하냐 다르냐인데,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르고 두 사람의 이제 성향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개가 똑같을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랜 신뢰 관계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위계 관계였고 상하 관계였다면 이제 계속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일단 변화가 시작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파국적으로 가기에는 서로 얻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어느 정도는 서로
뭐라 할까요?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만큼의 이런 파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변인께서는 역시 뭐 이게 뭐 파고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느 한 명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까지 이건 오를 예를 거라고 들어서 네. 어찌 보면 이질적인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들은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기존의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최근 대표까지 보면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있던 정치인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영입된 사람이거든요. 그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다툼은 그래서 기존에는 이질적인 세력 간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더 힘이 강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의 갈등은 어찌 보면 동질 집단에서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면 랍스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를 끊어내는 거였어요. 내 이 조직을 하나 끊어내자.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이냐?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면서 탈피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윤석열 당에서 한동훈 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냥 딱 끊어내면 그만인 세력의 이제는 그런 것이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 그 몸통 자체가 이제 과거의 몸짓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단계.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이제 집권 이제 3년 차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3년 차. 아직 3년 2년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권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급속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그 주목해 볼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수치를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편을 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꾸짖는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 같은 이런 쪽의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의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사실상 지지 집단이 겹쳐 있어서 대통령의 후광으로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약간 혹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보면 약간 대통령에 대한 그 지금 평가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어떤 약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한 하루 이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반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고 곧바로 다시 위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순간 이제 사라질 것인지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이익이 약간 분화될 조짐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됐던 건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이 됐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 관련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굉장히 신뢰를 보내는 듯한 여러 가지 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결국 사퇴를 해야 수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뭐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고 한 위원장도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제안이나 그런 의견들을 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냐라면서 이야기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하고 이 갈등에 대한 것들이 원초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대변인님께서는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이야기도 또 그만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저는 총선 때까지도 이게 굉장히 핵심 주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한 주류 세력 뭐 아직까지 저는 주류 세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있는 세력에서는 이걸 분명히 풀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야권이나 국민들께서는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과 유무거든요. 이걸 사과로서 풀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짐짓
김경률 비대위원회 워딩을 통해서 힘을 실어준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의 단초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끌고 갈 것이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떠한 적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의 제의 요구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이면서 이번 총선의 아마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지금 큰 이슈가 빅 이벤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그러면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을 때 이게 이제 공천을 곧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공천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논란이 일 텐데 이것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공천 과정의 갈등 양상 어떻게 될지 이제 이것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식으로 갈등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대하는 당과 정의 이제 시각과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대통령은 본인의 이제 친위 부대 또는 자기의 정당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강하고, 그런 의도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본인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입장을 초기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을 돌면서 계속해서 이제 민심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또 영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이 다르다는 것, 또는 각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동일하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나 또 이 배우자의 어떤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온도차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결국 이제 선거를 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자체도 어느 정도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당정 간의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표면화된 것인데, 결국은 선거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도 공천을 둘러싼 전략적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누가 당선되어야 되느냐, 누굴 후보로 내보내야 오히려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철저하게 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당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런 이견들이 있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또 뭐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어떤 김경률 비대위원회 워딩으로 촉발된 이번에 어떤 그 유난 갈등의 배경에도 공천 문제도 끼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산에서 출마를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보통 뭐 넓게 잡으면 한 50명, 60명, 70명까지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그분들은 어찌 보면 최근까지도 일을 하다 나오셨잖아요. 그럼 지역의 기반을 닦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유리한 지역구인 영남 지역구를 나갔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한 메리트를 갖고자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영남권을 돌지 않았습니까? 돌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꽂혀 낙하산 공천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게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경선, 웬만하면 경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룰을 발표해 버리니까 지금 용산에서 출마를 위해 나갔던 분들이 용산에 그냥 계속 클레임을 건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저는 이러한 어떤 빗발치는 어찌 보면 용산발 참모들의 출마 예정자들의 어떤 이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번 저는 유난 갈등에서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진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찌 보면 용산에서의 어떤 공천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공천한다 그랬잖아요. 자신과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주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의 윤심이 더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한심이 오히려 그 공천의 기준이 돼 버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공천 과정을 이제 두 분 이제 분석대로라면 공천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뭐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뭐 윤 대통령의 뭐 분신이다, 아바타다 뭐 이런 평가 많이 받아왔는데, 자, 갈등은 좀 예정되어 있는 갈등도 있고 뭐 사퇴는 이미 사퇴할 수 없다라고 방어막을 쳤고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검찰을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이상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뭐 여권 내에 이제 차기 이제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도 본인도 본의 아니게 이제 이미 그런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 이제 그냥 대통령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선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에서 공천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영남으로 축소되어 있는 의석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영남 물갈이는 본인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열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본인에게는 앞으로의 정치를 위해서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어떤 자산을 쌓느냐가 예를 들면 조기 레임덕 현상이 와서 이제 대놓고서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떠나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도 어떤 좋은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승리로 해석될 수 있는 정도의 무엇인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 공천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그 한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아바타 이런 평가를 받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비대위원장이지만 이거 홀로서기를 완수했다,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 40%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100%까지 서기까지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어느 한 번의 역전을 해야 되겠다, 한 번에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코스를 밟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보다 영리하게 접근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아예 전제를 하고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라고 바로 언론에 확인을 해줘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 당무 개입이거든요. 이걸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유죄까지 판결을 받게끔 한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앞에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부터 저는 어느 정도 갈라설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앞으로는 이런 얘기 나에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비서실장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어찌 보면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는 사적으로도 소통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보다는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기자들에게 매일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사람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리하게 독립을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홀로서기는 어느 정도 출발은 성공이다 저는 봅니다. 출발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다시 그 뭐 사과를 요구한 적이 제가 있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함께 메시지의 톤을 굉장히 낮추고 방향도 약간 좀 무디게 한 걸로 보면, 이제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약간 이제 잃을 것이 본인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현재 당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이제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홀로 서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는 더 고단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여기서 계속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때린 걸 막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앞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아예 쓰러뜨려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하게 푸시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톤 다운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은 수그리는 모습을 보여줄게. 근데 너희는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라고 이미 내가 일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치고 빠지기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권의 주류층을 본인의 지지층으로 흡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치 경험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생각보다는 기존의 거의 완성형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하고 정치 기술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예. 네. 자, 뭐 이번 논란에 어떤 논란을 촉발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여론은 매우 차갑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입장 표명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교과서적인 답이 있죠. 그러니까 사과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이미 뭉개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도 이제 점점점 꼬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이제 정답을 두고서 우회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뭔가 좀 부족한 수법 방법이 자꾸 모색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쉽게 덮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대로 민주당이 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가방 하나의 문제로 자꾸 축소하려고 하지만 또는 사과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결국 이제 이제 영빈 리스크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의 문제로 계속 이제 확대하려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뭐 아무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곤란한 이제 그 뭐랄까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보시기에 지금 뭐 대통령실이 KBS랑 신년 인터뷰를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의 이제 뭐 설명 이제 뭐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느냐 좀 이런 뭐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자식들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받거나 했을 때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대담 형태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의 형태가 최소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과는 단순히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 사과의 어떤 대국민 사과의 내용 안에는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는 어떠한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선물입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본인의 사저에서 누군가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고가의 명품백을. 그것을 어느 누가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전에 모든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다 그냥 선물로 치부할 겁니까? 아닐 거예요. 이건 분명히 뇌물입니다. 저는 특히나 판례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있어요. 포괄적 뇌물죄는 뭐냐? 특정한 청탁이라든지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떤 고위직 그리고 권한이 큰 사람에게 어떤 뇌물을 바쳤을 때는 그건 포괄적 뇌물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저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일방적인 바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그 안에는 철저한 수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제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눈높이에 맞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또 계속 길어지는 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될 테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한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이제 예측하신 것처럼 또 어떤 그런 방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풀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총선을 77일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또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진영의 통합 행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하기로 즉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제3지대 세력 간의 연합, 또 연대, 합당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우리 설전 미래대연합 대변인님 먼저 여쭤봐야 될 게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촌철살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음. 고정 패널로 나오셨고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네네네네. 명함이 바뀌셨습니다. 탈당을 하고 미래대연합 대변인직을 맡으셨습니다. 네, 곱도 바뀌어야 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과 참 재밌게 촌철살인을 1년 동안 이렇게 출연을 했었었는데요. 둘 다 어찌 보니까 제 3지대로 가게 됐었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지금의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뭐 불합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제 3지대의 어떤 이 조정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좀 정치를 위해서 일단 그 제 3지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좀 3지대가 조금 더 제 바람보다는 아직 좀 더디고는 있지만은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좀 더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제3지대 물밑에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뭐 발표도 있고 하는데 좀 그 묻힌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뭐 창당 소식도 뭐 그때랑 시기적으로 좀 겹치면서 많이 묻혔었고요. 자 이거 뭐 지금 뭐 제3지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시기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이제 근거했던 것들이 이제 무음당층이나 이제 무당층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되게 적극적인 제3당 지지자일 거라고 최대한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분들이 사실 원래 이제 일관되게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냥 물어보면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 자신들이 지지했던 정당 성향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윤곽이 드러나면서 약간씩 이제 또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또 나뉘면서 점점점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끝까지 관심이 없고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흩어져서 자기의 원래 성향대로 이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또 그만큼 속도가 나진 않고 새로운 이슈가 우리가 요즘 이제 도파민 중독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뭔가 좀 긍정적으로 재미있는 정보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호기심 갈 만한 이슈들이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서 더 재밌는 이제 볼거리나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자꾸 이제 관심도 분산되고 그러면서 점점 기대는 조금씩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관심이 뭐 생각만큼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이 이끌었던 한국의 희망이 어쨌든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먼저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더 큰 빅텐트로 가기 위한 스몰 텐트로서 어떤 신호탄이 될지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류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 미래대연합에 계시니까 네네네. 이 제3지대 두 세력 간의 결합을 보셨을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찌 보면 양양자 현 의원이죠. 양양자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에는 과학기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요. 뭐 두 분 간에 뭐 기존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더라고 양쪽에서 다 흘러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합당을 하시는 게 참 잘 됐다.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3당이 제3지대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기 위한 하나의 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이게 크게 두 덩어리가 될지 아니면 이게 어느 순간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분열돼 있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 뭐라도 한 덩어리씩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 간다는 느낌은
일단은 뭐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개혁신당이 먼저 통합에 나서면서 나머지 신당인 뭐 금태섭 의원과 뭐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이랄지 아니면 뭐 대변인님 계시는 미래대연합이랄지 아니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나와서 만드는 새로운 미래랄지 여기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무슨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대연합이랑 새로운 미래는 합당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이거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진행 상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거의 한 80-90% 정도까지는 온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뭐 협상 통로에 계신 분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많이 일단 근접은 했다. 근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거의 합의점에 이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일단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조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어느 정도 민주당 진영에서 나온 제3지대로서 빠른 통합을 한 이후에 저는 이제 그다음에 어떤 개혁신당과의 어떤 통합 논의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3지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자강을 해서 그냥 각각 이렇게 가자라는 세력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을 우선적으로 해서 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의 선거 연합체로서 아니면 하나의 당으로서 이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뛰어넘어서 실용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정당이 출현을 해야지만 저는 갈등 구조를 조금 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개혁신당의 하나의 보수 쪽에서의 제3지대 그다음에 민주당 진영에서의 어떤 그 지금 새로운 미래와 그다음에 민주대연합이 미래대연합이 뭉쳐서 하나의 큰 두 덩어리가 이제 나중에 한 덩어리로 될 수 있는 과정을 빨리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대변인님께서 이제 뭐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또 광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합의점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근데 또 이제 기사들로 보면 오늘 또 이거 뭐 예상만큼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시기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이런 그 진행해 가는 과정들이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일부 분석과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순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이제 일단 이제 정치인들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이제 넓은 만큼 합쳐지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일정한 유권자 집단들을 또 대변하고 있는데 그 유권자 집단들도 그만큼 이제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합쳐지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 엄청난 이제 정치적 기술도 필요하고 또 양보하는 어떤 덕성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굉장히 이제 바듯하게 이제 출범하고도 성공한 케이스를 들어서 시간은 뭐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유권자들이 지금 당명도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겹치는 단어들은 많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정당인지를 일반 유권자들은 다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각인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이것을 이렇게 너무나 그냥 마냥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편으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 둘 사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이제 조바심 내는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의 기대를 끊임없이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희망적인 얘기를 이제 양쪽 모두에서 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합당이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직 합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미래대연합의 의원들 뭐 조홍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들 또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아니 왜 이 전 대표, 이 전 총리가 불출마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뭔가 지금 다급한 것 같지 않다. 절실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좀 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야심가적인 측면을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총선 출마에 대한 압박이 사실 있고
어제 이제 광주에 온 이 전 대표도 기자들인 데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이 한 번 한 말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안 될 일이지만 제3지대에서 하도 권유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을 분명히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출마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의 본인의 결정이죠. 예, 거기를 일단 저는 어떤 결정이 든 간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삼지대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기 필마의 자세로 어찌 보면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어떠한 지지 유세 전국적인 지지 유세를 하면서 오히려 더 역량을 어떻게 분산을 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약간은 호남에서의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오히려 호남 지역 출마를 통해서 본인의 당선을 이끌어낸다면 아니면 유리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제3지대 아니면 제3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아마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이낙연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러한 이유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어찌 보면 뭐 본인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덜하고는 큰 그게 의미가 없죠. 없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지금 삼지대에서 이낙연 대표가 어찌 보면 하나의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축으로서 그걸 또 성과를 보여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힘든 싸움에서도 뭐 많은 용기와 그다음에 희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아마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이 전 대표가 이게 출마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독배의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일단 기싸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좀 입증해 보여라라는 요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에 뭐 온갖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민주당의 대선 뭐 후보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평가가 높게 되어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것이 정말 현재의 실제 가격인지를 이제 한번 따져 묻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열정을 최대한 동원하는 이제 경쟁의 장소인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을 겪었던 데의 핵심인 중에 하나가 이제 태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이른바 개딸 이제 당원들이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과 자신에게 했던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섭섭함과 이제 뭐 못마땅함을 많이 비판을 하고 지적해 오셨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이제 이른바 품격이라고 하는 그 태도가 선거 국면에서 지지자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에 과연 적합한지 좀 의문이고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본인의 당선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남을 당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런 현실적으로 조금은 이제 합당을 앞둔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제 간단하게 피할 수만은 없는 요구고 그러나 그것을 냉큼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 전 대표가 실제 출마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면 뭐 지금 수도권 이야기도 나오고 뭐 광주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남 이야기도 나오는 고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호남에서는 본인이 입을 상처가 너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전역에서 그 소속 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라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호남 전체에서 후보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 호남에서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뭔가 계산을 해서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더 잘 알 법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원래 화법이 그래서 그렇지 출마는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네. 출마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구에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좀 권유는 드렸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드린 건 아니고 참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권유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호남을 출마해야 된다. 어찌 보면 호남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에서의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소구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지지율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 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물론 리스크 크죠. 근데 그 리스크를 만약에 이번에 그냥 넘긴다고 해서 그럼 다음에는 정치 행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리스크를 극복했을 때 어찌 보면 더 큰 그다음에 정치 행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번이 마지막 정치 행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시는 게 그런 각오로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호남에서의 리스크 분명히 크다는 것도 본인도 알 것이고 누구나 아마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특히 광주 이쪽에서 출마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이제 본인의 정치적 노선이 옳다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것을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도 총선에 뛰어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노선을 본인이 실천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하고 탈당을 했는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게 불분명합니다. 상당히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태도나 방식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가 자꾸 돼 있어서 그런데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어떤 노선상의 차이가 있고 그 자기가 걷고자 하는 그 노선에 정말 확신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어제 광주에서 한 이야기 중에 좀 낯선 표현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중텐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여러 세력들이 연합할 때 스몰 텐트를 거쳐서 결국 빅 텐트를 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중텐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여러 세력들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빅 텐트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좀 들여다보면은 그게 과연 빅 텐트가 쳐질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뭐 같은 삼지대라고 하지만 가치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창당을 하면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념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건널 수 없는 차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차이보다는 공통점 교집합에 주목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노골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막상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많은 제도들이 이제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킨 것들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표면화됐을 때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랄까 합의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국제 정치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서로 이제 무정부적인 상태에 있을 때 평화를 추구하려면 어느 한 나라가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오히려 평화가 이제 보장되느냐 아니면 서로 비슷비슷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오히려 평화가 가능하냐 이런 이제 이론적 경향이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빅텐트를 보는 시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이 비등비등해야 오히려 합의가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힘이 확 기울어야 그쪽 주도로 모든 것이 이제 끌려간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일단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도 이른바 패권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다른 정당은 그렇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힘을 좀 더 합쳐서 견제와 균형을 해서 합의의 형태로 이제 텐트를 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죠.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아까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합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과 이게 그냥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쪽에서 이제 그 새로운
당을 합당을 하면서 뭐 그런 가치를 좀 수정을 한다거나 음. 노선을 좀 수정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있다. 뭐 높다라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무슨 약속 대련 뭐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정말 약속 대련을 해야 될 건 지금 삼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약속 대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여기는 진짜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아요.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화학적 결합이라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 토론을 하고 어찌 보면 그 타결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 양쪽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 뭐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미래 대연합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치를 그만할 것이 아니라면 뭐 소기의 성과는 충분히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선거 제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기 위해서 지금 삼지대를 다들 주창하면서 나온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같으면 같이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삼지대 이준석 신당과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서 출발한 민주진영에서 출발한 제3지대의 신당이 어느 정도 저는 결합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두 분께 한 번씩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빅텐트가 쳐지느냐 아니면 뭐 제3지대도 뭐 2개의 당이 되느냐 뭐 3개 당이 되느냐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총선은 기존의 양당 체제와는 좀 다르게 제3지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3지대 세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나눠져서 나오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기존의 양대 정당이 망해야죠. 뭔가 죽을 쓰거나 공천 파동이 나거나 큰 사건이 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만으로도 약간 지지율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들 양당이 또한 선거제도에서도 자기들이 유리하게 최대한 합의를 해버리면 제3지대가 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변인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일단 삼지대 구성원들의 어떤 자기 희생 그리고 양보 이런 것만이 삼지대가 그나마 빅텐트를 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찌 보면 지금의 양당 구조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국민들께서 아마 굉장히 갈등 상황을 즐기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각 당의 연성 지지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제 투표 포기층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제3지대의 어떠한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죠. 하지만 오늘의 우리 정치는 사회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보이는 총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